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공정의 가치는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가치이자 핵심 쟁점인데요. 유력 대선 후보들 가족 리스크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에서 청와대마저 공정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대선을 78일 앞둔 시점, 울산 회동 봉합 후 보름이 좀 넘은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부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속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조금 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이 조금 전인 밤 8시 반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퇴근하던 성남도계공 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발견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유서가 있었는지 등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도계공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이 조금 전인 밤 8시 반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퇴근하던 성남도계공 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에 있는 유동규 정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을 당시 아파트 시공사의 영업부장이었는데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단계부터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은 전체 27개 가운데 2개 평가 항목에서 화천대유 측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경쟁업체 2곳에 모두 0점을 부여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 10월 경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감소세로 전환했는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심각해진 병상 문제 해소 대책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5,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델타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사이 49명이 추가돼 누적 227명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여서 이미 포화 상태인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넓게 퍼지게 되면은 갑자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중에 약한 사람들은 입원을 하게 되는데 입원실이 전부 차버리게 되면은 위중증으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생기겠지만 의료 체제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상황이라 위중증 환자는 하루 만에 다시 4자릿수로 올라서면서 역대 2번째로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틀 연속 80%를 넘겼고 수도권은 90%에 육박하며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심각해진 병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다행히 최근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유행 속도가 둔화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35% 내외에서 20% 중반으로 낮아진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당국은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방역 패스와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추이가 가속화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하루 50명 가까이 늘어난 오미크론 감염. 그런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전북 익산의 한 유치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유치원에서는 나흘 전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무려 20명이 오미크론 변이였습니다.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유치원. 지난 17일 코로나19 최초 환자가 나왔는데 일주일도 안 돼 50명 넘는 원아와 가족들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일단 20명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파악됐습니다. 익산의 그 유치원 관련해서 총 확진자가 64명에 이릅니다. 현재로는 전라북도는 이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대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익산시는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등 관련 시설에 휴업 명령을 내리고 학교 주변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체 휴업을 권했습니다. 학교 주변의 학원을 비롯한 PC방과 태권도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2월 31일까지 자체 휴원을 권고합니다. 전북 부안 어린이집에서도 오미크론 집단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익산 유치원에서 수업한 강사가 부안 어린이집에도 갔던 것으로 보고 역학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 보육기관과 교육시설에서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 3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판명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이 방문한 식당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광주 첫 오미크론 사례로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과 접촉했던 확진자 8명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최초 감염 경로를 역학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곧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며칠 전에 코로나19에 걸린 임신부가 병상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이 있었죠. 방역당국이 임신부와 투석 환자 등을 위한 특수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새벽 119 구급차 안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던 산모가 구급차에 오른 지 1시간 만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병상이 없어 병원 16곳을 헤매다 결국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아기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엄마와 한 병실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음성이었지만 엄마랑 접촉을 하게 되면은 양성, 즉 확진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된 신생아실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분만이 임박한 상황에서 병상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신부 확진자를 위한 전담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분만을 하려면은 산부인과 의사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신생아실, 그다음에 신생아실조차도 그 신생아실 격리가 필요해야 되고요. 또 분만을 하고 나서도 그 산모와 신생아를 별도로 격리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을 갖춘 병상은 현재 서울에 2곳, 경기 3곳, 인천 2곳, 지방 1곳뿐. 때문에 방역당국은 조건을 갖춘 병원을 당번제로 아예 병상을 비워놓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 환자가 외래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현재 2곳인데 이달 안에 4곳 더 확충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병상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중환자 병상 49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621개를 포함해 코로나19 치료 병상 1287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 2064명을 한시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그런데 일선 간호사들은 아무리 병상을 확충해봤자 간호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법 제정을 통한 증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연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중환자만 24명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가 과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택치료 담당 간호사는 환자가 급증해 하루 한 번 모니터링 전화를 하기도 힘들다며 갑자기 증상이 나빠진 환자의 처치도 늦는 경우까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간호인력인권법이 2달 전 입법 청원 기준을 채워 국회 보건복지위에 넘겨진 상태지만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미접종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11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없다면서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가운데 초등학생 감염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7살에서 12살 초등학생 코로나 발생률을 보면 12월 첫째 주 하루 평균 2,470명에서 지난주에 4,325명으로 2주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접종 대상인 12살의 경우에도 접종 완료율은 18.3%에 불과합니다. 특히 접종을 받지 않은 연령층, 청소년들 그리고 11세 이하 원천적으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연령층에서의 감염도 동반되어 증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면 접종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중학생의 경우 확진자가 소폭이지만 감소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12월 둘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650명에서 지난주 1,500명으로 분명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하지 않고 반대로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10대 확진자가 늘면서 미접종 감염자 중에는 중증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도 19명에 이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현재 5살에서 11살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11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그러나 접종이 허가된다 해도 5살에서 11살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이 강화되자마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을 비롯해서 정부의 지원과 보상금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최대 인원 4명의 밤 9시까지만 영업. 연말 대목은 물 건너갔고 일상을 기약하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하지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예약 손님도 다 취소하고 저녁에 또 손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저희들이 인건비나 예를 들어 월세 같은 걸 좀 지원을 해줘서 뭐. 그나마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입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이 미용업이 포함이 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손실보상이 또 얼마나 많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될지는 그건. 무엇보다 임대료같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희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피해 본 거에 대해서 80%를 보상해 준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저기 지금 주변 다 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0% 받은 사람. 터무니없게 반도 안 되는 금액, 반의 반 정도도 안 되는 금액뿐이었어요.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두터운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분노와 원망뿐입니다. 손실 산정을 소급 적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종을 촘촘하게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건물주와 분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손실의 80%밖에 지금 보상을 못 받는 상황에서도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의 임대료를 100% 다 받아간다는 거죠. 이게 사회 정의상 맞지도 않고 또 손실 보상을 수조원하더라도 그게 지금 임대료, 밀린 임대료로 다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성 지원보다는 종합적인 대책과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정부의 방역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자영업자들 집단 휴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사상 초유의 일인데 정부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물밑 대화를 이어가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건대입구역 앞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평소라면 손님 맞을 준비로 바쁠 시간이지만 부엌은 조용합니다. 일상회복 시행으로 겨우 회복된 매출이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다시 곤두박질치면서 점심 장사는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거에 계속 요청을 했지만 어차피 30만 원 팔고 20만 원 팔고 해도 적자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카페도 거리두기 재개 이후 매출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도 커졌습니다. 커피 2잔 앉아서 드시는 분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거나 그런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집단 휴업에 참여를 하죠.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자영업 단체장들이 다음 주 집단 휴업에 나설지를 놓고 소속 회원 100만 명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 영업이 불가능해진 유흥업자들이 집단 휴업에 가장 적극적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성사된다면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첫 집단 휴업입니다. 12월 27일 날 28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6개 단체의 전체 다 업소들이 5시부터 9시까지 불을 안 켜는 정치인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대접을 붙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식당 등이 대거 집단 휴업에 참여할 경우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혼란이나 배달 적체 등과 같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도 자영업단체들과 지난 주말부터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하한 액수도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을 100% 소급 적용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입장차가 커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 지원에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는데 김 수석 아들의 행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 하루 만에 불명예 퇴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9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김 수석의 사의를 서둘러 수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즉각 사의 수용은 불공정 이슈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칫 의사결정을 미룰 경우 임기 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배경에 대해 국민께서 느끼실 정서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수석 아들은 기업 입사 지원 과정에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자기소개서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사임 인사에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온전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순환사는 김 수석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앞서 조국 전 수석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전국을 달궜고 김조원 전 수석은 부동산 문제로, 김종호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신현수 전 수석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패싱 논란이 불거져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김수석 사퇴로 후임 민정수석 임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불공정 이슈 논란을 재점화한 건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을 하고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처음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김건희 씨 허위 학력 논란으로 윤석열 후보의 공정 이미지가 흔들리자 보란 듯이 이슈 탈환에 나선 겁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상류층 자녀 진학 실태를 토대로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샌델 교수 지적에 Allocating jobs and social roles based on merit is a good thing. If people have an opportunity to compete fairly for jobs based on their ability to do the job well, not based on who their parents were. 이 후보도 부모 경제력이 자녀 학벌로 이어지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청년층의 기회가 줄어 경쟁이 심화하면서 취약계층과 소수자의 할당제마저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건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한다. 그 경쟁의 룰에서 실질적 평등이 가능하도록,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 아니겠냐.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차원의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성급하게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여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대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국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방역 상황을 고리로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해 정권 교체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또 확진된 임산부가 병원을 못 구해 구급차에서 출산한 사례를 들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정과 코로나19 방역,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전략이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또 이재명 후보는 또 정부와 당내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선거가 끝나고 추진해도 된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당내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지만 양도세 중과 완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다시 당정 갈등이 불거질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미루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집을 처분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린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조금 우리가 말하자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청와대와 당내 일부의 반대에 이어 김 총리까지 가세하자 이 후보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원칙이 훼손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이해한다면서 대선 이후 추진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좀 요청도 드리고 또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 제안이 대단히 합리적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며 당위성도 강조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나 우리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변화를 하려는 거지, 그대로 따라가려는 정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후보와 발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안들을 의원총회에서 다루되 찬반 양론을 가진 의원들이 두루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매물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해 정책 변화의 실효성 등을 논의하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이 후보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두고 청와대 정부와 직접적인 대립은 일단 피하게 된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선거 국면과 맞물려 집권 여당이 부동산 세제 정책에 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번엔 오늘 하루 급박하게 돌아간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벌어진 자중질환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모든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자 갈등을 빚어왔던 조수진 최고위원 역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른바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개편에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운영을 놓고 조수진 공보단장과 충돌을 벌여온 이준석 대표가 결국 초강수를 뒀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직을 포함해 윤석열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겁니다.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저는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에서 모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조수진 단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인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데 이어 비방 동영상을 기자에게 전달한 뒤에도 거취 표명을 거부하자 극약 처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잘 풀릴 거라며 두 사람의 화해를 기대했고 조수진 단장도 대표실을 찾아 1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기자회견 전에 이 대표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 좀 위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사태가 커질 때까지 어떤 명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선대위의 모든 책임은 후보가 지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총괄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후보는 조금 있어라. 내가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 후보는 말을 아꼈지만 결국 조수진 단장도 스스로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원톱인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를 덩치만 큰 항공모함으로 깎아내리며 전면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고 나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선대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랬을 적에 내가 그래서 쉬운 말로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태가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논란을 덮고 실무형 선대위로 전환하기 위한 배수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기소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처분할 가능성도 있지만 판사 사찰 의혹 수사까지 합쳐서 처분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여지도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 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근이던 손준성 검사에 3차례 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강수를 두었지만 모두 기각돼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손 검사와 공모관계인 김웅 의원도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법엔 검사와 판사, 고위경찰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범행 당시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 신분도 아니었지만 관련 조항에 따라 손 검사와 공무원 관계로 묶어 함께 기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손 검사 밑에 있던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는 직권남용의 공범이 아닌 지시를 받은 상대방으로 간주해 불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루됐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거나 소환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 현 단계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제 관건은 처분 시점입니다. 손 검사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도 연루됐는데 지난해 윤 후보 지시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손 검사가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소환 조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공수처 내부에선 손 검사의 고발 사주 관련 혐의만 우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판사 사찰 의혹 수사까지 마치고 한꺼번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라면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라면 물리적으로 올해는 처분이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대선 전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공수처 지휘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겼습니다. 남성뿐만이 아니라 육아휴직자 수가 갈수록 늘고는 있지만 직장에서는 불이익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4만 명에 육박하며 10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의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넘겼습니다. 거꾸로 엄마는 처음으로 80%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엄마의 휴직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수는 매년 늘어 지난해는 16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더욱 늘리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육아휴직 넉 달째부턴 임금의 50%만 주던 걸 받고 계속 80%를 지급하고 아기가 돌되기 전인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석 달에 최대 1,500만 원을 줍니다.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절박함을 감안하여 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하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육아휴직 쓰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넓히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8%대로 뚝 떨어집니다. 회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도 극심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명 중 6명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나오고 4인 미만 기업은 5%도 채 안 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여전하기 때문인데 최근 3년 동안 육아휴직자의 3분의 1은 복직을 못하거나 반년 안에 사표를 썼습니다. 육아휴직 불이익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잘 법은 정비를 해놨는데 문제는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강력한 홍보를 통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무엇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불법 촬영 범죄, 이번에는 대학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찍어 보관하던 학생이 적발됐는데 대학 측의 대응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강원 지역 한 대학교 기숙사와 식당, 헬스장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찍어 보관한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 A씨가 불법 촬영을 한 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여학생들의 발과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들이 증거를 모아 이달 초 기숙사와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2주 넘게 아무 조치가 없었고 결국 경찰에 직접 고소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한 거는 40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한 1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어 불법 촬영물이 더 있는지, 외부 유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체의 특별 측정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이고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학 측은 최근에서야 A씨를 기숙사에서 퇴거 조치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자체 조사와 상담을 벌이느라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성평등센터하고 학생상담대가 공조해서 예방대책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학 측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조만간 성폭력 고충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자체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김 씨 죽음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3년 넘는 시간이 지나 사고 관계자들과 원청, 하청 기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벌인 뒤 검찰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원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하청 기업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두 기업에는 벌금 2천만 원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법정에서 사고 발생은 안타깝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한 명은 고 김용균 씨가 맡았던 운전원 업무의 경우 1인 1조 근무가 적절하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는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재판만큼은 진짜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저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 뒤인 내년 2월 10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선고 공판에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경영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인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JTBC의 새 드라마 설강화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설강화는 1987년을 배경으로 여대생과 남파 간첩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내용인데요. 이미 지난 3월 제작 단계에서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민주화 운동 폄훼, 안기부 미화 등의 우려를 낳았죠. 드라마가 공개된 이후 비판은 오히려 거세졌습니다. 특히 첫 회부터 간첩인 남자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이 운동권 학생으로 오인해 구해줬고요. 남자 주인공이 안기부 요원에게 쫓길 때는 배경음악으로 민중가요가 사용됐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당시 신군부의 논리대로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결지었다며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했던 안기부의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항의를 쏟아냈는데요. 설강화의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서 정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까지 전개되자 해당 기업들도 서둘러 광고 협찬 철회 등을 선언했고 관련 주가는 하락해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넘게 줄기도 했습니다. 1987년 고문으로 사망한 고 박종철 열사 측은 드라마 설강화에 대해서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하며 역사를 다룰 때는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면서 정권을 유지했던 그런 역사가 너무나 되풀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러면서 그럴 거 관련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있는 그런 아픈 역사를 다룰 때는 그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이 더한 무게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실에 기반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가상으로라도 배경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JTBC는 설강화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TBC는 기득권 세력에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드라마의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내놓고 있어서 과연 논란을 잠재우고 돌아선 시청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이처럼 군사정권 당시를 그린 드라마가 논란인데 오늘 그 시절의 잘못을 바로잡는 선고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노동자들의 데모 고 이소선 여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41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김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아들 전태일 열사의 영정사진을 꼭 끌어안은 고 이소선 여사. 못다 이룬 뜻을 이뤄달라는 아들 전태일 열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40여 년 동안 노동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단결해서 투쟁합시다. 그러던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이 여사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학생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여해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고 신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41년 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 여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이소선 여사의 집회 참석, 연설 행위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 운동을 전후로 일어난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하는 활동이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후세들에게 반드시 오늘을 기록해서 유산으로 남기고 다시는 이 땅에 군부가 권력이 정의를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전두환 정권에 탄압당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법 재판에 의한 숱한 피해자들이 아직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 작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명예회복,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이 41년 만에 나온 고 이소선 여사의 무죄 판결. 비슷한 시기 재심 청구된 다른 민주화 운동 인사 1명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고 다른 2명은 재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아니 상임선대위원장이 각자 보직을 맡은 선대위의 책임자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불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교정되지 않고 조롱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교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태가 이틀간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선대위의 제 역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결코 제가 무리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 좀 이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통보하게 됐습니다. 연이은 막말로 정치권의 불신을 키워왔던 조수진 공보단장과 이준석 당대표 간의 집안 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나는 윤 후보 말만 듣는다며 당대표는 무시하는 조 단장은 과연 사람에 충성하는 윤핵관답습니다. 네, 자중질환. 선거대책위원회 지휘체계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조수진 공보단장이 논란 하루 만에 선대위 직책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감세로 정책 차별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의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또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대선 참 여러 가지로 이색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집안 싸움, 내홍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울산 갈등을 봉합해서 또 두 분과도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어제만 해도 두 사람과의 비방, 어떤 막말 이런 국면이었는데 오늘은 또 사퇴 국면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울산 이제 술자리로 네. 미봉되었던 권력 투쟁이 다시 재분출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지금 조수진 의원과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거는 경선 때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 내용에서 뭐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난 후보 말만 듣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무게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왜 하루 동안 이걸 방치하느냐, 당대표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의 어떤 기조 이런 네. 부분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그런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들어갔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 조수진 의원과의 어떤 말싸움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드러났다고 하나의 어떤 단초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또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사실상 윤 후보의 그 메시지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왜 당에서 지금 선대위에서 날 도와주지 않느냐, 김건희 씨에 대해 관련해서 왜 사과를 나한테 시키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과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해서 이 국면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왜 이걸 사과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왜 당은 나를 안 도와주는지, 일종의 이제 입장차, 네. 전략의 어떤 차이가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 이런 어떤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제 권력 투쟁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 투쟁이라는 건 뭐 권력을 뭐 잡았을 때나 혹은 네. 다 잡았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 이겨놓으니까 이제 집안 싸움한다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주도권 싸움인 건 맞다. 근데 그 주도권이라는 건 결국은 그러니까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시각 차이가 좀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 그것이 이제 쌓여서 결국은 이제 공보단장인 이제 조수진 단장과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제 논쟁이 벌어졌고, 이 논쟁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선거 전체를 보면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 기로에 서 있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큰 패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점이 네.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시각차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 시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고도 했거든요. 오늘 기자회견 열겠다고 선대위 사퇴 이유를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 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에게 보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발언은 조수진 단장만을 향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한 3가지 틀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선대위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윤핵관, 사실 지난번 울산 갈등 때도 제가 속보로 전할 때 서울로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윤핵관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윤 후보죠. 윤 후보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중심의 어떤 선거 전략, 그리고 선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교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신지혜 씨가 영입이 되는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패싱당하는 이런 장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반대하는 인사들이 뭐 이수정 위원장이라든가 네. 계속해서 들어와요.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존재감 자체를 이제 없애는 것이고, 사과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 언급했지만 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윤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오히려 당에 대한 어떤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된 얘기는 어떤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윤 후보가 가고자 하는 길과 지금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선대위 기강이 안 잡혔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장면이 계속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종인, 이준석 체제라는 것이 작동 가능성이 이제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이 장면을 이제 계속해서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쌓인 것이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은 그런 것 같고 지금 보면 이때라 싶어 양비론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비통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뉴스를 전할 때 관계자라든지 핵심 관계자는 익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앞서 민주당 대변인은 그랬습니다. 윤핵관답게라고 했나요? 핵심 윤핵관답게 사람에 충성하는 윤핵관답다라면서 또 조수진 단장을 규정하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윤핵관이 드러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오늘 그 장재현 의원이 이런 페이스북 글을 썼고 실제로 실제로 다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뭐 이름을 감출 것도 없습니다. 양비론을 유일하게 오늘 한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는 이제 옹졸하다고 하고 또 조수진 단장한테는 왜 후보 이름 파냐 이렇게 이제 양비론을 하신 건데 저는 이 시점에서 장재현 의원이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 근본적 문제는 이준석 당대표와 조수진 단장 간의 그 관계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감정이 쌓여 있다가 표출된 것에 지나지 않다. 결국 그러면 왜 그런 감정이 쌓였을까? 그거는 교수님께도 뭐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캠페인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지금 윤석열 캠프의 소위 얘기하는 이제 경선 때부터 이루어왔던 이제 측근들이 하는 캠페인의 방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재 지금 현재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수석 부위원장을 영입을 했는데 사실 과연 지금 윤석열 캠프의 소위 얘기해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2030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지금 그 영입과 관련한 글들을 보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2030 MZ세대 특히 이제 이대남들의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왜 그 페미 논쟁을 이끌었던 당사자를 왜 중요한 선대위 직책에 영입을 하느냐. 이게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남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준석 대표는 대변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영입 과정에서 당대표한테 물론 상의는 했다고 하지만 이게 윤석열 대표가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당무를 중지하고 외부를 돌 때 이제 어떻게든 모셔오면서 했던 얘기와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을 상의해 가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김건희 씨 관련한 여러 가지의 지금 경력 학위 어떤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거의 내용을 모르거나 대응에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오히려 캠프 관계자라고 왔던 이제 공보단장 출신 이제 조수진 단장은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의 뜻을 빌어서 이 어떤 선대위 관계자들,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거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쌓였던 것들이 터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공이 쌓였던 것이 터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앞서 교수님께서 장제원 의원 언급을 하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막에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장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당 선대위가 후보를 위한 선대위인지 자기 정치를 위한 선대위인지 기가 차다라는 말과 함께 당대표의 옹졸한 자기 정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국민의힘 상황을 빗대서 집안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집안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른이 어떻게 또 조율할 것인가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역할도 주목이 됐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선대위 상임위원장 갖다 내려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문자를 보냈게 내가 전화로서 대표로서 조금 이렇게 좀 인내를 좀 갖고 참아줘야지 그렇게 즉흥적인 반응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뭐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중재도 사실상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 됐습니다. 이 발언은 녹아있지 않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운영에 방해되는 인사를 과감히 조치하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전면 개편까지 좀 시사한 발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공산이 저는 매우 크다.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이 선대위가 다시 재구성이 될 것이냐, 저는 그것도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처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존재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지금 며칠이 흘렀지만 사실상 당을 완전히 또는 선대위를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보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후보와의 어떤 소통도 굉장히 원만치 않다는 것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무슨 세금을 걷는 것부터 지금 뭐 50조다 100조다 다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간에는 뭐 지금 선대위와 지금 후보 측이 이원화돼 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재구성을 한다 그래도 그게 얼마만큼 활동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느냐,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 그것도 회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봐야 되는 것이고, 후보가 사실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의 의사라는 것이 항상 선대위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 후보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이것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선대위 인선 때도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대선을 78일 남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선대위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항공모함에 비유하면서 기동 헬기나 종합 상황실로 좀 이를테면 슬림 재개편하겠다는 좀 뉘앙스로 비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선대위 조직은 좀 전면적인 점검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어쨌든 선거를 하려면 네. 뭐 항공모함도 필요하고 기동 헬기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 그러면 과거의 선거 조직은 어떻게 해왔냐 이러면 대부분 일을 할 수 있는 실무 조직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외형적 조직 구조를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둘 다 필요한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막 섞여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고 이걸 컨트롤할 그 어떤 실체가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가 뽑히고 나서 선대위 구성까지도 시간이 걸렸지만 선대위 구성 이후도 지금까지 보면은 네. 도대체 윤석열 선대위는 어떤 전략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간 보내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지역을 다닌다 하더라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가 뭔가 어떤 기획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이후에 지금 뭐 김건희 씨 관련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한심하게 사실 짝이 없거든요. 저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점검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떤 이 계기를 통해서 조직 점검, 조직 진단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 점검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이준석 대표로 돌아와서 갈등의 원인을 좀 해석하는 것과는 별도로 앞서 대담 초반에 울산 갈등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준석 대표의 자맹 그리고 이어서 이어진 뭐 일각에선 파업이라고도 하고 태업이라고도 하긴 합니다만 당대표와 이 같은 자맹, 파업, 태업 그리고 이번에 사퇴 카드 좀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당의 모든 일에 무한 책임을 지는 당대표라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이가 좀 젊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내던지듯이 하게 되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울산으로 지방행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또 그러니까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수습을 한다 그래도 여기에서 돌아오는 모양새도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은 것이고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후보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후보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울산에 내려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봉을 해가지고 불러오긴 했지만 네. 그때 당시부터 계속된 어떤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당신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나는 내가 지금 대선을 뛰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갈등의 확산 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예컨대 이준석 대표라든가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략 자체가 사실은 이 청년층 그리고 중도층 이런 데를 공략을 하고 호남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영역을 확장해야만 승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전략적인 생각이 좀 흐름이 그쪽으로까지 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략의 차이 거기다가 뭐 어떤 신뢰의 어떤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내 분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 갈등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역할, 책임 부분 짚어봤고 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책임론에 대해 짚어봤고 한 사람이 남습니다. 네,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겠죠. 자 윤석열 후보는 어떨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선대위직 사퇴 문제를 수습할 거라고 밝혔는데 윤 후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또 우리 선대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수진 홍보단장이 우리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어떤 잘 정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좀 저는 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은 이제 대선 행보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고 또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조수진 단장과 통화를 했고 이준석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얘기는 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화를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긴 했습니다만 앞선 발언으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좀 공을 넘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윤 후보의 어떤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는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뭐 본부장들끼리도 다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파트별 이제 대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건은 이제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공보단장과 무슨 뭐 정책본부장이나 혹은 조직본부장과의 어떤 그 대립이 아닙니다. 이건 당 대표와 공보단장과의 대립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거취 표명에까지 문제를 삼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바로 사실은 그 당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지 이거를 조수진 의원 이야기만 듣고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일단 하고 좀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맡길 것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들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지금 계속 지지율을 계속 까먹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안이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 옹호 발언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초기에 어떤 뭐 자명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 그 김건희 부인 관련한 어떤 논쟁 때도 이슈 때도 그랬고 네. 그래서 좀 딱딱 끊고 맺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그 후보가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 검찰 재직 시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맏형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이제 어떤 그런 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좋은데 이 정치에서 지금 선거 거의 이제 80일도 안 남은 선거 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맡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당대표의 지위와 그 권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맡기려면 사실은 전권을 다 주고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후보가 나는 이제 밖에서 뛰겠다. 안에 일은 다 알아서 챙겨달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네. 계속 그 본인 그 경선 당시에 핵심적으로 뛰었던 사람들과만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저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당대표 상임 선대위원장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는 계속 캠프 내에 불안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긴밀한 좀 후보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얘기했던 장제원 의원의 입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갈등이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기강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내용으로만 본다 그러면 사실 하극상이었거든요. 분명하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수진 의원에게 이제 뭐 혼을 낸다거나 뭔가 자제를 당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대표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일반적인 것인데 지금 그런 맥락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수진 의원의 얘기 속에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어떤 생각들이 조금 더 반영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당이 아무리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위계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싹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편하게 보고 있다. 편하게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네. 윤석 대표 말대로 사실 하루 동안 방치한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에게 맡긴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리더십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방금 교수님께서 조수진 의원 얘기 속에 윤 후보의 입장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조수진 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네, 뭐 당 대표실에서도 기다렸지만 만남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또 짧게 짚어볼 텐데 조수진 의원 사퇴로 이 대표가 복귀할 것인가 또 관심이거든요. 우선은 이게 쉽게 봉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준석 당 대표도 지난번에 이제 울산에서 이제 봉합을 했는데 지금 뭐 한 18일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사실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준석 당 대표가 본인의 이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좀 정치적인 어떤 뭐 결단이라든가 어떤 뭐 뭘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내상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조수진 의원 단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본인도 황당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논쟁들은 이미 최고위원회 회의 때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그만큼 쌓여 있었다는 걸 몰랐었다고 좀 볼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이준석 당대표가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좀 다리를 놓고 또 윤석열 후보가 움직여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봉합이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그 제대로 그 정상적 선대위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이 내상이 상당히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쪽 보수층의 지지자들은 정말 속타는 시간을 며칠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당 대표 없는 선대위라는 초유의 사태가 맞게 될 것인가 관심인데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걸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의 표정도 궁금한데 일단 반응은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였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일각에선 또 워낙 이례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뭐 좀 나아간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건희 씨 논란을 좀 덮기 위한 전략 아닌가 이런 또 해석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씨 이제 뭐 허위 경력 등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용도 아니냐. 네. 과거에 우리가 울산의 어떤 경험을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이렇게 싸늘하게 돌아다니다가 술 몇 잔 먹고 어깨 동무를 하는 이런 장면이 사실상 막 많이 기획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뭐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에서의 충돌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해소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 윤 후보의 역할만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윤석 대표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조수진 단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선거의 결과는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얘기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말란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하는 그리고 책임 논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또다시 윤석열 후보는 또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재명 후보 행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좀 한시적으로 미루자 이랬더니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른바 속도 조절에 나섰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부겸 총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좀 요청도 드리고 또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발언 중에 선거 끝난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의 이제 양도세를 이제 유예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선거 앞두고 이제 들고 나오니까 뭐 문재인 정부도 기존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답답한 얘기죠. 그래서 뭐 그동안에 그러면 집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다주택자를 그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범죄자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돈 벌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뒷문 열어주겠다는 얘기냐 이런 비판부터 저는 자체 당내에서의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다주택자의 이제 양도세의 어떤 한시적인 일시적으로 해서 그들의 출구를 열어줘서 주택 매물을 많게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집권 후에 이제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러면은 이 한시적인 유예만이 아니라 그러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다주택자 중에서도 1가구 2주택자도 있고 3주택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주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로 나오는 물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등등 해서 그다음에 적정한 지금 양도세 요율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것들을 좀 다뤄야 하지 이게 뭐 본인이 1년 유예하자고 했다가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내가 대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선거의 표를 위한 이건 포퓰리즘적인 정책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도 이제 이 후보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송영길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실패를 인정했다. 그대로 따라가면 새 정부 될 수 없다라면서 이제 이 후보한테 힘을 실기도 했거든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이제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로 꼽는다면 이 부동산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적 접근을 하는 거지 선거를 위해서 지금 뭔가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이 후보가 어느 정도 한 발 약간 물러서는 이유는 사실은 어제인가요? 당정 협의가 있었고
사실상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올해의 어떤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라 그러죠.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현실화하는 거를 재점검하는 이거를 이제 당정이 사실상 이제 받아들이는 걸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문제는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면으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별화 논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집권하고 나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다주택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책임 소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다주택자들에게 예컨대 임대업을 이제 장려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산이 된 면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도세 유예하는 기간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국민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 정도로 중과세가 나올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올해 맞아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은 열린다 그러면 상당한 물량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데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노력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과세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책임 소재는 이제 그분들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양도세를 한번 열어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부겸 총리가 불가 입장을 밝힌 논리는 정부를 믿고 집을 처분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정책의 일관성,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민주당도 내일 의원총회 열고 논의 이어갈 예정이니까 또 어떻게 중지를 모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엔 두 후보의 어떤 행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대 후보 약점을 공략하는 행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죠. 마이클 샌델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놓고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행보, 두 후보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 부동산 문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는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사실은 K-방역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자랑했던 게 이제 사실 K-방역이었는데,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다시 지금 원점으로 잘 돌아가면서 도대체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그 이재명 후보조차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의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정부가 가서 한 것이 없다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다는 그 지점을 이제 공략을 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하고 이제 정의란 무엇인 걸 가지고 이제 그 저자죠. 이제 공정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공정의 이제 그 이슈를 선점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내용 중에서 요즘 청년들이 얘기하는 어떤 능력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이 능력주의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뭐 그것이 원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기회가 사람들이 차단돼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그런 어떤 기회의 어떤 차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최소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뭔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사회적 차별은, 그러니까 사회적 기회는 보장돼야 된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하는 거라고 보고, 네. 그런 점에서 기존 기성세대들이 너무나 다 누리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이 문재인 정부의 386, 소위 586 세력들이 자신들은 다 누려놓고 오히려 가장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자녀들이라든가 이렇게 특혜와 반칙을 일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공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요즘 청년들의 어떤 능력주의 문제를 비판한 부분은, 저는 좀 청년들이 볼 때는 좀 본인들이 생각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한 지점을 네.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썼습니다만,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좀 이슈로 부각한 건 어떤 좀 전략이 있을까요? 먼저 윤석열 후보 얘기 네. 먼저 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항상 지지율이 좀 빠지거나 좀 상황이 어려우면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를 해요.
사실상 이 K-방역이라는 것이 국민이 주도해서 하는 방역이거든요. 한 번도 뭐 문 대통령이 주도했거나 문 대통령의 성과다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지금 전 세계로 보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 하루 9만 명씩 나오거든요. 지금 한국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본다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정국이 사실상 어렵다,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또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판한다 그러면 과거 우리 4.15 총선 때를 돌아가면 국민들은 이거를 정치 사안으로 보지 않거든요. 서로 협력해서 이 부분 빨리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오늘 같은 주장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늘 샌델 교수와의 어떤 대담 뭐 이런 거는 저는 시기적으로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 공정성이 두드러지게 이제 부각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신자유주의의 어떤 폐해거든요. 무한 경쟁, 시장 만능주의, 모든 것을 적자 생존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쟁을 벌여야 되는 부분들이 청년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란 거는 진짜 죄악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흘러온 시간들을 보면 공정한 척하면서 공정하지 않았던 분들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정치하는 이유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부인의 어떤 의혹들을 보게 되면 이런 공정과 상식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일들의 의혹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볼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이런 공정, 뭐 정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학습, 이런 논의 뭐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 속에 대담 주제였던 공정이란 화두를 가지고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1분 반 정도 드리면 김진국 수석이 사퇴를 했고 대통령이 사의를 즉각 수용했거든요. 그 배경까지 한꺼번에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김진국 이제 민정수석의 아들이 이제 여러 개 이제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면서 지원서에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이고 제가 뭐 그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를 잘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원서를 쓴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민정수석이 바로 이제 사퇴를 했어요. 논란 하루 만에 사퇴한 거죠? 신속한 저는 사퇴였다고 보고 저는 이 사퇴의 배경에는 이제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이 이제 대선 시기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그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자 했다는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박이나 성매매 건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자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는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아들 문제로 이제 그 민정수석의 아들 문제가 얘기되니까 이 문제에 대한 연계성 때문에 빨리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뭐 어쨌든 신속한 조치에 대해서는 뭐 전 잘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영역이 과거에는 어떤 병역 문제 뭐 이런 거였다 그러면 지금은 입시 또는 채용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이제 하나의 빌미로 해가지고 거기서 잘해주겠다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어떤 그 내용을 거기에 적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이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루 만에 이렇게 한 것은 뭐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차단한 것은 지금 뭐 청와대가 이 선거 국면에서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국면은 누가 봐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다 좀 신중하게 조심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김진구 수석 사퇴를 놓고 이제 되풀이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단명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만큼 미래의 정부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도 좀 후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안에서 큰 소리는 왜? 네, 안에서 큰 소리는 왜 난 거예요? 그냥 인사 정도 드리고 간단하게 우리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에 선거대책위원회가 닻을 올리면요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직함은 활동이 중단이 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또 홍보 미디어 본부에 관심 많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말은 상임 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의견 조율이 다 끝나는 상태인가요? 뭐 하기에 달려 있다 봅니다.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겠지만 지금까지 하겠죠. 제가 잘합니다. 잘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군 관계자, 장병 여러분들께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하겠습니다. 네. 제 보시던 영화가 저기서 분위기가 아주 막 확실하네. 오늘 비공개 선대위에서 이준석 위원장과 조수진 관장의 충돌이 번거로워서 그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나 또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미국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지 19일 만에 지배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에 의한 첫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미크론이 이달 1일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19일 만에 지배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비율은 일주일 사이 6배가량 늘면서 지난주 65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Right now, as I speak to you, in the United States, more and more of the isolates that are being identified and sequenced are of Omicron. 미국 내 첫 번째 오미크론 사망 사례도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던 텍사스주 50대 남성입니다. 보건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미크론은 미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LA에서는 새해맞이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한 달 만에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I will b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today that is primarily to expand our administrative tools to make sure that we can do all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administratively, including buy goods and services. 이런 가운데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면 봉쇄 정책을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달리 2억 명이 넘는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금은 매우 다른 지점에 있다며 부스터샷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세계 각국이 다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이 여행 금지 국가에 오르는가 하면 극단적 방역 조치인 봉쇄도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국제공항 출국장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영국 등 69개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여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과 독일 등을 여행 금지국에 추가했습니다. Yeah, I'm going to fly to Belgium, Antwerp, to my rabbi, and I'm very upset to see the airport here. No people and the restaurant is closed. Everything is closed here. It's not look good. 영국은 프리미어리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축구 대신 백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Just to get it done. Just get us going on holiday. Hopefully next year. That's pretty much it. 하지만 영국의 1일 확진자는 세계 최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식당과 펍의 실내 운영 금지 등 전면 봉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런 영국을 오미크론 변이 지역으로 지정하고 20일 0시부터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영국에서 독일로 승객 운송이 금지됐고 독일인 등도 입국 후 2주간은 예외 없이 격리해야 합니다. Nee, ein paar Stunden. Alle Flüge waren ausverkauft. Da habe ich Glück gehabt, dass ich hier noch von Zürich aus reisen konnte. 프랑스도 영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다음 달 14일까지 필수 상점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는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백신으로 한 줄기 빛을 봤던 지구촌이 통제와 봉쇄 속에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다시 일어설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영화 산업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극장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가양동의 한 영화관. 멀티플렉스 간판을 달고 있지만 중소업체가 위탁 경영하는 곳입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아르바이트생도 늘리고 상영관 좌석도 교체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스파이더맨으로 늘던 관객이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탓에 다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입사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그 친구들의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축소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인건비적인 문제가 있고요. 코로나19 2년째 국내 콘텐츠 산업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나 만화 등 비대면 콘텐츠가 선전하면서 올해 상반기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36%나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극장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이전보다 관객 수가 4배 가까이 하락하면서 극장 매출액은 70%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영화업계는 일제강점기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봉하지 못한 한국 영화만 100편이 넘는데요. 한 편당 50억씩만 잡아도 5천억입니다. 이러한 자금이 묶여 있고 돌지 않으면 영화 산업은 극장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극장 내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운영하는 걸로는 생계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매장은 알바를 돌려서 운영하고 있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영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극장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영화업계 피해액을 산정해 손실 보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동료 비하민 욕설 논란으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출전도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심석희 선수가 빙상연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위충돌 의혹과 동료 욕설 등 추문이 불거진 지 2달 만입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건데 간단한 한마디 외에 사과나 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첫 공식 석상인데요.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입장문에 나온 내용대로 그 한마디. 법조인과 체육행정가 등 7명으로 꾸려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국가대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2달, 내년 2월 20일까지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지만 이미 공론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징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치와 평창에 이어 베이징까지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노리던 심석희는 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일인 내년 1월 23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츠공정위는 또 심석희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조황민 당시 코치에게도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라는 주점을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라는 서울 청량리동 주점을 찾아가 여성 지인의 얼굴과 가게에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범행 당시 여성은 화장실에 있다가 화를 면했고 범행 장면을 본 직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이달 초 2차례 데이트 폭력으로 체포됐고 이에 따라 B씨는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담 주연의 액션 영화 특송이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배급사 뉴는 특송이 다음 달 26일부터 2월 6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제51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하버 섹션에 초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설된 하버 섹션은 영화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섹션으로 작품성을 갖춘 다양한 세계 영화를 소개합니다. 로테르담 영화제 측은 특송이 유쾌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입체적인 영화라며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박소담의 새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대민 감독이 연출한 특송은 다음 달 12일 개봉합니다.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였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렸는데 절기 동지인 내일은 미세먼지가 해소되는 대신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늘보다 8도가량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7도로 역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 높아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에 비가 조금 오겠고 그 밖에 동해안은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는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성탄절인 주말부터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